갇혀있는 엄마와 거리를 방황하는 8살 배기 아이를 도와달라는 제보. 이제 겨우 8살 어린 여자아이를 도와달라는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집안에서 묶인 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엄마와 이와는 반대로 집을 두고도 추운 거리에서 홀로 전전한다는 어린 소녀. 대체 이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시라도 도움이 시급한 상황. 서둘러 모녀가 살고 있다는 지방의 한 주택가를 찾았는데 먼저 엄마의 상태부터 확인해봐야 했다. 계세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기척이 없는 집안. 게다가 온기가 도는 이웃집과 달리 제보자가 일러준 집은 영하의 날씨에 난방조차 되고 있지 않은 듯 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긴 한 걸까? 드나드는 사람은 없는지 기다려봐야 했다. 그런데 그때 집으로 향하는 한 남자. 엄마를 묶어둔다는 제보 속 아빠였다. 서둘러 아빠를 만나봐야 했는데 좋은 얘기가 쏙 줬어. 이거냐? 집 밖으로 새어나오는 남자의 거친 음성,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소리. 인기척조차 없던 집에 사람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점점 더 거세지는 폭언과 욕설. 혹시 엄마가 감금돼 있다는 제보가 사실은 아닐까? 급히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문 밖 기척에 놀란 걸까? 이내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인기척이라고는 없던 집에서 갑작스레 새어나온 소란이기에 그 안의 사정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늦도록 기다려봤지만 그날 밤 더 이상의 소란은 없었다. 다음 날 엄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아간 집. 계세요? 여전히 기척은 없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전날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평범해 보이는 집안. 집안에 묶여있다는 엄마부터 서둘러 찾아봐야 했다. 계세요? 그런데 이번엔 텅 비어있는 집. 혹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우선 엄마의 행방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 집 주변부터 엄마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얼마를 헤맸을까? 집 밖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여자의 걸음걸이. 몸이 썩 좋지 않은 듯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떼고 있는 여자는 집안에 묶여있다는 제보 속 엄마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서둘러 엄마를 만나봤는데 예, 집 괜찮으세요? 예, 어디? 몸을 좀 주시니까 아까 약속 그만하고 나쁜 주인 빠지라고 막 수고는 말했고 계속 진행이 없네. 하지만 감금은커녕 오히려 남편이 손수 약까지 다려준다는 엄마. 엄마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 밖에서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본 건 얼마 후. 이번엔 한 아이도 함께였는데 집을 두고도 밤늦게까지 홀로 거리를 전전한다는 제보 속 아이 8살 예슬이었다. 그런데 골목 앞 가게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뭔가를 사들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모녀. 그 모습은 살가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엄마가 감금돼 있다던 제보도 아이가 거리를 배회한다던 제보도 모두 사실이 아닌 걸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이를 따로 만나봐야 했다. 그런데 어제의 모습과는 달리 혼자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 또래 아이들처럼 놀러 나왔나 싶었지만
아이는 딱히 친구도 할 일도 없는 듯 같은 횡단보도를 반복해서 오가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아이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걸까. 혼자 유유히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질 않고 있었는데 아이를 발견한 곳은 식당 한편 놀이방이었다. 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미끄럼틀 타고 있었어? 너 친구들 없어? 단지 심심해서 놀러 나왔다며 한참 동안을 아이 혼자 신이 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왜? 행여 엄마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들킬세라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 제작진에게까지 거듭 숨으라는 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일 정도였는데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근데 엄마 왔는데 왜 숨어? 나 그렇게 혼나요. 뒤지급해요. 왜 혼나? 머리 그냥 잡아끄는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엄마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아이. 머리 잡으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흔드셔? 아프잖아 그럼. 아이는 매우 구체적으로 엄마의 행동을 묘사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 폭언을 퍼붓던 사람은 분명 아빠. 게다가 제보자는 아빠가 엄마를 묶어놓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때려서 집에 가기 싫다던 아이는 실제로 그날 밤 밤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다음 날 엄마는 또다시 거리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가게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는 엄마. 뭔가 볼 일이 있나 싶었지만 한 곳에 머무르는 건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다행히 집안에 묶여있다는 제보는 사실이 아닌 듯 했지만 예? 뭐 하시게? 예? 500원 가지고 짝 아요? 놀랍게도 엄만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저희 외상값도 있거든요. 왜냐면 거짓말 뭐 저기하다고 수용한다고. 약 사 먹는다고. 네, 거짓말이에요. 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보내달라고 해요. 네, 2,000원만 달라고. 엄마의 구걸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동네 사람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몇백 원의 돈마저 구걸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포기한 듯 집으로 돌아가고 난 잠시 후 아이를 향해 쏟아지는 엄마의 폭언. 엄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아이에게 돈 타령까지 하는 엄마. 그리고 그때 엄마의 폭언을 견디지 못한 듯 아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다. 혹시 놀라진 않았는지 서둘러 아이를 만나봐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인 걸까? 아이는 또다시 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우선은 엄마의 폭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귀찮아서요. 엄마 거를 술 먹고 머리끈을 잡고 술 먹고 머리끈을 잡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집에서 방에서 또다시 엄마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 나왔다는 아이. 그런데 평소엔 안 그러신 거야? 어머니 술 먹어서 또 그럴까봐 여기 와 있나?
뜻밖에도 아이를 향한 엄마의 폭력은 온전히 술 때문이라는 것. 때려요. 걷어차고 머리 때리고 매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를 못 있는 거예요. 추석 아침에도 애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안방 창문을 열어놓고 패나봐요. 밖에 다 들리는 거 지난 사람까지 다 들리고. 아우 저 여자 미쳤다. 또 아침부터 애 잡고 앉아있네. 그랬다니까요. 이웃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겨우 8살 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웠을 엄마의 폭력. 어머니 술 먹을 때마다 맨날 그러셔? 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 그럼 술 드시면은 애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밤에? 밤에 가? 게다가 여기는 2,000원만 5,000원만 저기 3,000원만 달래요. 길 가는 사람한테 엄마의 구걸에 대해서도 털어놓는 아이. 더욱 놀라운 건 한낮부터 온 동네에 있는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엄마가 몇백 원의 돈까지 구걸하는 이유 역시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이의 말이 정말 사실인 걸까? 그런데 그 시각 엄마는 다시 거리에 나와 있었다. 아이의 말대로 그 사이 벌써 술을 마시기라도 한 건 아닌지. 전날보다 더욱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성취하는 몸으로 어딜 가려는 걸까?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 끝에서 중심을 잃고 주저앉고 마는 엄마.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어디 아프세요? 왜? 예? 예.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 엄마. 그리고 그때였다. 뭐 사달을 뭐 술 드신다고요? 집에 가세요. 왜 지나가는 친구들 뭐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걸까? 지나가던 이웃이 오히려 돈을 주지 말라고 말리고 나선 것. 그마저도 불안한 듯 이웃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엄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고 몸이 아플 뿐 이웃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들어가세요. 예? 3,000원이요? 아유, 네, 술 드신다면서요. 아니요 안 그럴게요. 예? 안 그럴게요. 약속.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엄마는 집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며칠 사이 보고 들은 아이와 이웃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태. 엄마를 다시 만나봐야 했다. 조심스레 아이를 향한 폭력에 대해 먼저 물어봤는데 누가 그래? 내 새끼를 누가 때린 사람이 누가 있냐? 얘 놓고 이제 충격받아갖고 8달 만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16년 만에 뵀는데 얘 놓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얘밖에 몰라. 응. 지금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정색을 하며 도리어 미숙아로 태어난 딸 걱정을 들어놓는 엄마. 네, 이제 주위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어머님이 좀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다고 걱정하셔서. 술에 대해 묻자 솔직히 저는 술 생각이 전혀 없어. 마음병이라서 그런 거지 트럭으로 실어줘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절대 마시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의 말을 단번에 부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싱크대 밑에서 술병들이 여러 눈에 띄었다. 누군가 볼세라 급하게 숨겨놓은 듯 쓰러져 있는 빈 술병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창고에 내다버린 술병들도 꽤 많아 보였는데 술은 절대 싫다더니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술을 마신 흔적들. 게다가 잠시 후 집 밖에서 다시 만난 엄마는 오늘 소주 한 병 사주세요. 아버님 오죠? 소주요? 빨리 한 병 사주세요. 소주 한 병만 부탁해요. 몸이 좀 많이 나가네요.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 대신 술을 사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또다시 술을 살 돈을 구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엄마. 자제력을 잃은 듯 자꾸 늘어만 가는 술병 속에서 엄마의 알코올 중독은 걱정스러울 만큼 심각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건 아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까지 좋지 않다더니 늘 술에 취해 사는 엄마 곁에서 아이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등굣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손을 내미는 아이. 잠시 후 놀랍게도 아이는 뭔가를 건네받고 있었다. 그 밖에도 마치 습관처럼 사람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은 계속 발견됐는데 익숙한 듯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는 사람들. 설마 엄마처럼 아이도 구걸이 만성화되어 버린 걸까? 게다가 이웃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애기가 아프다. 1,000원만 빌려달라. 애기 데리고 서가지고 엄마가 시켜요.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요. 이따가 아빠 오면 줄게요. 엄마가 아파서 그랬는데 5,000원만 빌려주면 같이 그래요.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때리나 봐요, 엄마가. 며칠 전 함께 간 가게에서도 아이를 이용해 구걸을 했다는 엄마.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아이를 향해 돈 타령을 하며 언성까지 높이는 엄마. 그런 엄마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아이는 정작 자신보다 엄마를 걱정하며 방법을 묻고 있었는데 모녀의 상황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알코올 의존증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본인이 술 먹는 것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과 함께 자기의 행동 조절, 충동 조절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 치료를 위해서 1차적으로 격리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 이제 구걸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큰다면 이런 상황들이 아이로 하여금 어떤 학습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아이에게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뭔가 어떤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자신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 가장 심각한 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엄마. 지금 상황에서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런 엄마를 피해 거리를 전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취재 도중 확인된 또 한 가지 뜻밖의 사실. 이미 지역 내 기관들이 수차례 개입을 시도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통합 네트워크 회의도 했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하지만 가족의 거부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 집의 정말 중심이고 모든 의사권은 다 아빠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빠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아버님은 다 문제를 회피하고 계시거든요. 아빠 자체가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아빠의 완강한 거부라고 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아빠. 일의 특성상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가 잦다는 아빠는 술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내의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치료의 기회마저 완강히 거부한 채 엄마와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인데 대신 아빠가 엄마의 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아내에 대한 폭언에 이어 끔찍한 폭력까지 휘두르는 것이었다. 심지어 엄마를 집안에 묶어놓았다는 제보의 진실은 그 쇠 있잖아요. 쇠줄로 다리를 묶은 다음에 그 자물쇠로 잠가는 거예요. 그 열쇠는 아빠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면 술을 못 먹는다 이제 이거지 아빠 생각은. 그래서 경찰이 오고 119가 와가지고 끊었어요.
그때 또 좀 잠잠하더라고요. 엄마의 음주를 막기 위한 아빠의 궁여지책이었던 것. 게다가 우리한테 친구가 들어온 거 개줄. 개줄이요? 누가 그걸 묶어요? 아버지가. 아빠가 엄마를? 발목을. 발목을 묶어놨어요? 못 나가게? 술 먹으니까. 걸어 다니기 반하면 다 하는데 나갈 수가 없지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요.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데 나를 위해서 나 다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처벌을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감금돼 있던 엄마의 거부로 경찰마저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했다. 대체 아빠는 왜 그 지경이 되도록 치료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도 저희가 강제 분리를 해서 그나마 서약서 받고 해서 그나마 출생신고가 된 거거든요. 부모님이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있으셨고 심리검사하고 검사했을 때도 그 진단상으로도 뇌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라는 소견도 나왔었고 그래서 아이 치료라든가 개입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병원 치료는 물론 딸의 출생신고 등 모든 사회적 제도를 거부한다는 아빠. 하지만 문제는 나가. 너 아빠 말했어. 근데 핸드폰 누가 껐어? 그럼 아빠가 말했어. 근데 너 전화기 죽고 나가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막 죽어있는 거 아프면 해봐 어떻게 되는지. 어? 진짜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없는 사이 엄마의 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린 딸에게 지우고 있는 아빠. 이상할 만큼 모든 사회 제도로부터 꽁꽁 몸을 숨긴 아빠와 그 때문에 치료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엄마. 그 속에서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건 단만 어린 딸이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빠는 뭐 내일이라도 나 지방으로 사라져버리는 수가 있다. 아이 강제로 분리하면 나는 살인 저지르고 엄마는 자살하면 니들이 책임질 거니. 온갖 으름장에 협박까지 늘어놓으며 외부의 개입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상황.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터 방법을 찾는 한편 아이가 걱정돼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당 안은 유독 붐비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놀이방 안에서 또다시 혼자 놀고 있는 아이. 반갑게 손을 흔드는 듯 했지만 아이의 시선은 자꾸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엔 부모님과 함께 신이 난 또래 아이들이 있었다. 북적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부러운 듯 그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런 행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는 아이. 그렇게 한참을 눈을 떼지 못하던 아이는 이내 컴컴한 놀이방 구석으로 향해 있었는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야? 그런데 그때 아이가 고사리 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더니 아이의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간절한 기도.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아이는 가족이란 끈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고운 아이의 마음을 아빠와 엄만 알고 있을까? 당연히 누려야 할 가족의 따뜻함과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부모란 울타리. 그 소박한 행복을 소원하는 예슬이의 기도를 이제라도 들어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러 번 개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아빠의 거부에 부딪혔던 예슬이네 가정. 이 가정을 돕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다. 저희가 엄마랑 같이 술이 취해 있는 엄마랑 뭐 술을 사러 같이 다니거나 그런 이제 술을
취한 엄마를 오히려 이렇게 부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아동 정서 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님에 대한 뭐 언어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을 보고 자라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머님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아이가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제 부적절한 학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와 아이의 분리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빠가 뭐 일을 정기적이지 않게 일을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룹홈에 일시적으로 입소를 시켜서 뭐 교육이나 뭐 주거 환경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엄마의 알코올 중독 치료와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모두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부인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딸에 대한 그 폭력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머님의 음주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님의 그 성향 자체가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여서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버님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시점에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건 바로 아이의 건강한 미래였다. 부모가 어떤 그런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또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잘못을 해서 이런 행동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한테 어떤 문제를 귀인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보면 굉장히 어떤 다른 일반 아동에 비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의 결과 다시 한번 아이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빠가 끝까지 도움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같은 시각 엄마의 직계가족을 만나 엄마 입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향한 예슬이네. 그런데 아니 여기 볼일을 보고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서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돈 2,000원 달라고 그래서 그냥 2,000원 주고 왔는데. 2,000원 달라고? 네. 그래서 약 사먹겠다 그래서 약 사먹으시라고. 옆에 딸이 있는데? 불과 몇 분 전에도 엄마가 예슬이와 함께 또다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선생님이요. 안녕. 어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엄마는 아직 술을 마시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정작 아빠가 집을 비운 상태.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버님 도와드리려고. SOS팀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거친 반응을 보이는 아빠. 일단 바로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사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다. 얘가 밥 먹기 시작한 지가 정상으로 이제 반찬 하나를 안 먹었는데 이제 먹는 게 멸치 조금 몇 개밖에 없어 지금. 지금 멸치도 저기 한통 해놓고 저기 여기도 냉장고도 지금 하나 볶아놓고 언제 바로 며칠 된 거 그냥 버려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엄마.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프고 약하게 태어나서 먹는 걸 잘 못 먹고 그나마 먹는 게 멸치여서. 그래서 어머님이 멸치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한 2년 전에 이제 한번 여기 와서 식사했대요. 근데 뭐 우리는 밥을 여지껏 안 먹어봐서 우유밖에 못 먹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있을 땐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저희가 제가 점심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아예 밥을 주면 애가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밥을 먹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못 먹고 더 말랐죠. 얼마 전까지 밥을 삼키지도 못했다는 예슬이. 힘들게 얻은 딸인 만큼 엄마의 마음고생도 심했던 듯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술에 의지하기보다 더더욱 힘을 내야 하는 사람 역시 엄마 자신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음 추스리고 이제 일단 뭐 예전이니까 살림 잘하고 애하고 이제 아빠 챙기는 건데 이제 일단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지금. 님 잠깐만 눈 감고 손 앞으로 이렇게 좀 내밀어 보실래요? 눈 감고. 그토록 안타까운 딸을 위해서라도 묵은 상처를 씻어내고 기운을 차려야 할 터. 금단 증상에 대한 간단한 체크가 이루어지고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술까지 먹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머님 치료를 받아보시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도움 청할 수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내가 청할게요. 하지만 엄마는 SOS팀의 도움을 단번에 거절하고 있었다. 설득이 이어지는 사이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소아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진행됐다. 술 안 마신 지 며칠 됐어? 그거는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왜 비밀이야? 나 혼나요. 먹으면 무슨 일이 생겼는데? 머리끈을 잡아가지고 마음이 없거든. 엄마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엄마가 어떨 때 술을 많이 드셔? 아플 때만. 아플 때 어디 아프시니? 여기까지만이요. 여기까지만. 그래. 지금 예슬이의 속마음은 괜찮은 걸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엄마와 관련된, 엄마가 술과 관련된 문제와 관해서는 비밀이다,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질 경우에 엄마한테 혼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카페 여기 있어? 아니야. 내가 뭐였어? 에? 하지 말았어. 집에 돌아온 아빠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약줄 조금 하셨어요? 네, 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해. 예, 그러니까 조금 나가세요. 일단 나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럼 저기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부신다 지금. 술까지 마신 듯 감정이 격해진 아빠와의 대화는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 경찰까지 출동한 후에야 아빠의 소동은 겨우 진정이 됐지만 내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면 좋잖느냐 이런 얘기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그 자기 고집만 부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기 돈 들여서도 오는데. 됐어요. 도저히 마음을 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아빠. 당신네들은 그런 거 몰라. 응? 자식을 갖고 와이프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몰라. 나는 절대로 내 부모도 너 생각하는 게 내 자식하고 내 와이프야. 나는 지금 우리 집사람을 해서 모든 걸 다 지금 헌신적으로 다 알고 있어. 야 인간들아! 이 인간들 잘 없어? 이 살라고 떨어도 안 되는데?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남의 도움 없이 아내의 알코올 중독과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는 아빠. 하지만 아빠의 지나친 자존심은 도리어 독이 되고 가족을 향한 폭력이 되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듯했다. 그 상처가 골마 더 큰 흉을 남기기 전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 다행히 그 시각 한편에선 엄마의 친정 가족들과 만남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한테 알코올 중독 증상이 분명한 건데 자기 의지로 안 되면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근데 그때 그렇게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누나의 치료를 위해 한 발 먼저 나서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남동생. 이제라도 잘 부탁한다는 당부와 함께 누나의 변화에 마음을 보태주었다. 그렇게 마음들이 모아진 후 예슬이네 집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비뚤어져 있던 아빠의 자존심, 그 어두컴컴한 그늘 밖으로 엄마와 예슬이가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 희망으로 가는 문턱에서 예슬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이 마음의 병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서라도 나랑 지친 많은 노력할게요. 네, 꼭 나셔야 돼요. 이 가서라도 꼭 나셔야 돼요. 그렇게 처음 시작된 병원 진료. 아기가 이제 먹기 시작했으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치료해준 대로 받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제 목적이지 지금. 다행히 엄마도 치료에 의지를 보였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마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알코올 중독 말기 상태. 그런데 그때 아빠? 아니, 안 울었어. 아빠 울었을까봐 걱정돼? 아직은 굳게 닫혀있는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이 빗장을 풀고 다시 예슬이의 손을 잡아줄 때까지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속적인 설득을 약속해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녀에게 다가온 이별의 시간. 엄마 헤어지는 거 진짜 아니야. 엄마 건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답하고 있었다. 뭐 하면 안 되나? 먹고 있어. 엄마도 치료받고 건강해. 아이는 대견할 만큼 의연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엄마를 다독이며 보내주었는데 지금의 헤어짐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것임을 예슬이는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예슬이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앞으로 밥 잘 먹을 거지? 김치도 많이 먹을 거야. 왜 밥 많이 먹을 거야? 씩씩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씩씩해지고 많이 커서 돌아갈 거야. 엄마의 치료가 끝나고 아빠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예슬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계해준 그룹홈에서 안정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잘 있어? 예슬이가 엄마에게 못다한 말을 털어놓고 있었다. 엄마 건강해져야 돼. 엄마 행복해야 돼. 빨리 건강해져서 나 지켜봐줘. 나를 사랑해줘. 엄마 사랑해. 길어질 수도 있는 기다림. 하지만 어느새 세 식구가 다시 모일 꿈 같은 그날은 하루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을 터였다. 다음 날 학대의 후유증은 없는지 예슬이에 대한 본격적인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인근 병원의 지원으로 내외과적인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는데 검사 결과 전반적인 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7살이면은 그 16.8kg인데 100명 중에 3명 아래쪽에 3%, 3% 미만이거든요. 예슬이는 극심한 영양 결핍으로 성장 장애까지 온 상태. 제 생각엔 미숙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생 후에 어떤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다면 그것은 충분히 보상을 받고 따라잡을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선천적인 그런 영향은 아닌 것 같고 후천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 2차적으로 자기의 잠재적인 성장을 다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때 영양 관리가 되지 않은 후유증은 심각했다. 아직 배울 날이 많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하지만 예슬이의 안과 검진 결과 안 보여?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하고 하는데 좀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경 쓰는 우리가 늦춰졌기 때문에 발달 자체가 장애를 좀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좀 일찍 안경을 썼더라면 그래도 시력이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눈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3개월마다 정밀 검진 후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는 예슬이. 하지만 지역 안경점의 지속적인 후원과 인근 병원의 꾸준한 건강관리 하에 아이는 서서히 또래다운 건강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건 심리검사.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속내도 들여다봐야 했다. 너무 잘하고 있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엄마 아빠. 네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떻게 되는 게 걱정돼?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 엄마 아빠 그
아유 착해라. 그래서 왜 불쌍하니?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래서 불쌍해? 한편으로는 부모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양가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 이제 어떤 그런 대인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하고도 최소한 부모하고도 어떤 안정적인 애착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일까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던 듯. 예슬이는 놀 때도 늘 혼자였는데. 제일 슬플 때가 어떤 때야? 애들이 다 놀릴 때 바보 멍청이라고요. 나하고 놀기 싫어요. 친구들이 놀기 싫어해? 게다가 사람을 그린 건데 사람의 머리임과 동시에 발이고 이게 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세나 4세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결국 떨어져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가 이제 매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공격성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두려운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예슬이의 공격성과 산만한 행동. 이 역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치료 지원을 통해 서서히 고쳐나가기로 했다. 예슬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마음껏 고르는 예슬이. 이것도 손목시계 잘 차고 이거 알람 시계니까 아침에 늦지 말고 알았지? 딱 일어날 때 알았지? 끊이지 않는 이웃들의 온정과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예슬이는 조금씩 제 나이에 맞는 웃음을 찾아갈 것이다. 며칠 후 밝게 적응하고 있다는 예슬이를 다시 만났다. 그 사이 평범한 8살 개구장이가 된 듯한 예슬이. 멀리 서울까지 특별한 외출을 나서며 예슬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까지 마음껏 보고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화려한 열대어들과 물고기 쇼까지 처음 보는 진기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 예슬이. 그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술에 취한 엄마를 부축해야 했던 예슬이의 작은 손을 먼저 잡아주는 든든한 언니까지 생겼다는 것이었다. 뭐가 고마워요? 고단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떠올렸던 엄마와 아빠. 그 속에서 성날대로 성난 아빠의 마음을, 술로도 치료되지 않는 엄마의 아픔을 먼저 어루만진 건 예슬이의 고운 마음이었다. 마지막까지 내일을 위한 작은 희망을 꺼트리지 않은 예슬이의 기도. 그 예쁜 목소리가 하늘에 이어 엄마 아빠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지방의 한 대형 방앗간. 맞을 때 너는 그거야 말할 수가 없죠. 발로 차고 기싸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릴 때 보면 말도 못해요. 그곳에서 은밀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도착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방앗간에 갇혀 산다는 50대의 한 남자였다. 제보대로라면 남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 방앗간을 찾았을 때 먼저 눈에 띈 사람은 남자를 10년째 데리고 있다는 집주인 부부였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꾼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분주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한여름의 긴팔 차림, 바로 제보 속 주인공이었다. 때마침 남자가 향한 곳은 출입구 뒤편, 방앗간에서 키우는 듯한 돼지에 밥을 주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틈을 타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뭐 하세요? 아줌마 왔다고. 아줌마 왔어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남자는 외부인과 대화조차 나누면 안 되는 것일까? 행여 집주인에게 들킬세라 겁을 먹은 남자에게 더 이상의 대화는 무리였다. 방앗간에는 일이 많은 듯 남자 외에 또 다른 일꾼의 모습도 보였는데 남자가 잠시 숨이라도 고를라 치면 발로 찰 듯 위협까지 가하는 일꾼. 그 앞에서 남자는 한마디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뒤 일이 끝난 듯 요요히 방앗간을 빠져나가는 일꾼. 그리고 곧이어 집주인의 차량 또한 밖을 나서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아저씨 혼자 계세요? 언제 또 와요? 주인은? 주인은 언제 와요? 심어지나? 예? 심해. 주무시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오늘 밤? 옛날 주무지 없고. 집주인이 자리를 비워서일까 한결 경계가 누그러진 남자는 자신이 사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남자가 향한 곳은 제대로 된 집이 아닌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더구나 마치 헛간처럼 바닥에는 장판조차 깔리지 않은 상태였다.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요. 바닥 저거 펴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저 매트리스 침대 펴고? 네. 겨울에도 여기서 주무셨어요? 춥지 않으세요? 여기 창문이 없잖아요. 놀랍게도 남자는 찬바람이 그대로 새는 이곳에서 겨울까지 지냈다고 했는데 대체 남자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예, 저희가 나가게 도와드릴까요? 진짜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사는 거지. 예? 사람들이 다 일을 갔어요. 가라고요? 사람들이 일을 갔어요. 집주인 얘기가 나오자 다시 두려운 듯 남자는 제작진에게 그만 나가보라며 재촉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저거 잘하고 한데. 카메라에 다 찍혀요? 네. 카메라에? 네. 저 카메라가 다 있네. 남자가 가리킨 건 뜻밖에도 폐쇄회로 카메라였다. 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달아둔 감시 카메라는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며 남자의 생활까지 감시하고 있는 듯했는데 이대로라면 자칫 섣부른 접근이 남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터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의 눈을 피해 남자를 다시 만난 건 밤늦은 시각. 차에 타세요. 라면 좀 드세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 제작진이 건넨 라면을 이내 받아들더니 허겁지겁 라면을 삼키기에 바쁜 남자. 천천히 드세요.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던 걸까 금세 라면 한 사발을 국물까지 다 마셨지만 허기가 가시지 않는 듯 제작진이 건넨 빵까지 달게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음식을 먹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이 한번 해보세요. 이가 없으세요? 애가 빠졌어요. 이 한번 해보세요. 애가 빠졌어요. 맞아가지고 빠졌어요? 누구한테요? 어린애가 하나 빠지고. 누구한테 맞으셨어요? 그런데 집주인 남자한테 맞으셨어요? 놀랍게도 집주인이 남자에게 폭력까지 휘두른다는 것.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결국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는데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전라도 왔어요? 지금 혼자 계세요? 네. 전문가들과 다시 가본 남자의 방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다.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방치돼 왔던 삶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난 순간 그런데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거 어쩌다 이런 상처가 생긴 거예요? 네? 오래됐어요? 귀? 크게 다쳤던 듯 머리 깊숙이 드러난 상처. 게다가 귀도 이 귀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보세요. 이것도 맞으신 거예요? 맞았어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집주인이? 여기 주인이? 집주인이 두려운 듯 겨우 대답하는 남자. 몸은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는 듯 했는데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세요? 주민등록증. 그때 갑자기 옷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 남자. 고이 꺼내 보인 건 신분증. 긴 시간이 흘렀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었다. 신원 조회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회를 마친 경찰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지금 가출인 신고돼 계신 분이신데. 가출인 신고요? 네. 언제쯤 2002년도에. 몇 년도요? 2002년 9월 23일. 가출인 신고가 되었다는 건 가족들 역시 남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뜻. 그런데도 남자는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방앗간에서 고립돼 살아온 것인데 아니 나보다 가려면 머리 가보라고. 형들이 안 깨. 머리 가라고. 10여 년 만에야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된 남자는 무조건 방앗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찾아온 게 생기니. 찾아온다고요? 네. 얘기하면? 네. 아직도 마음이 안 놓이시는구나. 아니 그 아줌마도 얘기 아줌마가 가르쳐서 찾아온 게.
예. 생기 좋같이 생기지. 절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거 하지 마. 생기 좋같다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몇 번이나 다짐을 받던 남자.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던 재원 씨의 사연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가장 먼저 변화의 소식이 전해진 곳은 문제의 방앗간이 있는 지역의 경찰서. 경찰서에서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방앗간 주인 곽 씨였다. 그가 이 자리에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언제 그랬어요, 여기?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일관되게 집주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진술했던 재원 씨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검사. 그런데 결과는 예상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정도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면 교통사고로 치면 중상 이상이고 그렇게 심한 외부에 이제 그런 외상이 있어야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골절이죠. 부러졌던 갈비뼈를 비롯해 척추와 다리까지 발견된 골절만 무려 22군데였던 것. 결국 경찰 수사 결과 방앗간 주인에 대해선 학대죄가 인정,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때문에 모든 걸 죄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산출에 불효하고 모든 걸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김재훈 씨한테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제야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하는 방앗간 주인. 하지만 폭력과 학대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한편 반가운 소식은 재원 씨에게서도 전해졌다. 연락을 받고 찾아간 치과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아주는 재원 씨. 과거 집주인의 폭력으로 인해 흉측하게 부서지고 망가졌던 치아들. 그 치아들이 주변의 도움과 재원 씨의 노력 끝에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일까 만만치 않은 치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보는 재원 씨에게선 한결 여유가 느껴졌다. 저기 아저씨, 진료 잘 받으시네요. 아프지 않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참아야 돼요. 오늘은 4개월에 걸친 치과 치료를 마침내 마무리한 날. 가지런해진 치아가 마음에 드는 듯 재원 씨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에 걱정도 많으시고 좀 이렇게 위축되고 한 모습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치료 그 협조도 아주 좋으셔서 좀 생각보다 좀 기간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시설로 향하는가 싶더니 먼저 들린 곳은 시설 안에 있는 매점. 그동안 치과 치료를 하느라 딱딱하고 달콤한 간식거리들을 되도록 멀리해야 했던 재원 씨. 오늘 그 한을 제대로 풀기라도 하려는 듯 재원 씨는 마음껏 과자를 고르고 있었는데, 과자에 이어 이번에는 음료수까지 재원 씨가 잔뜩 골라온 간식거리들로 계산대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설마 이 많은 과자를 혼자 먹으려나 싶었는데. 근데 이거 혼자 드시기엔 좀 많지 않아요? 재원 씨의 행복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제 언제 어디서고 아는 척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 시설에서 본 재원 씨는 이제 더 이상 방앗간에서의 움츠리고 주눅든 그 남자가 아니었다. 숙소로 돌아와 방 식구들에게 살갑게 과자며 음료수를 챙겨주고 있는 재원 씨. 그 손길엔 자상함과 친절함까지 배어 있었다. 맨 처음에 좀 놀랬죠. 근데 뭐 가끔 원래 그러니까 보니까 원래 성격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먹을 것 같은 건 다 나눠 드시고. 오랜 세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 때문일까, 재원 씨는 유독 무엇이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태연이한테 집만 좋아. 진짜 좋아요? 물방이 집만 좋아. 아, 마음이 되게 좋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좋아요. 시설에서 어느새 천사표로 통하고 있다는 재원 씨. 몸이 불편한 시설 식구들을 돕는데도 언제나 1등이라고 했다. 아저씨, 이렇게 친구분들 종종 이렇게 휠체어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세요? 진짜 재원 아저씨 이렇게 자주 도와주세요? 나만 좋아서. 예? 나만 좋아서. 종종 이렇게 도와주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언제부턴가 매끼 식사 때마다 숙소에서 식당까지 단짝 친구들의 휠체어를 밀어준다는 재원 씨.
휠체어를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능숙하게 접어 정리까지 해두는 모습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는데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대신 숟가락을 챙겨주는 자상함까지. 그러고 난 뒤에야 재원 씨는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예전에 계셨던 데하고 어디가 좋던 것 같아요? 이게 더 훨씬 좋아요? 지금은 어떤 면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속에서 더욱 편안해 보이는 재원 씨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일인지 갑자기 사회복지사를 재촉해 길을 나서고 있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은행. 이렇게 직접 돈을 찾아달라고 한 건 처음이라고 했는데. 아저씨, 이 돈 찾으셔서 뭐 하실 거예요? 무슨 비밀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 슬며시 웃기만 할 뿐 좀처럼 말이 없는 재원 씨. 막상 돈을 받아들자 입을 굳게 담은 재원 씨의 얼굴은 더욱 환해졌는데 대체 재원 씨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은행에 이어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여성들의 물건이 잔뜩 진열된 액세서리 가게. 재원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진열된 물건들을 둘러봤다. 모자 어떠세요? 아니 우리 아니세요? 여기 이쁜 머리핀들 어때요? 그건 아니에요? 대체 누구에게 줄 물건을 고르기에 이토록 깐깐하게 구는 것일까? 그런데 누구 거 사러 오셨어요 지금? 네? 아까 누님 거 사러 오신 거예요? 시원아, 네가 우리 재훈이 맞아? 어떡하면 좋냐? 어때 이렇게 됐어? 너 왜 누나 말 안 들었었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누나하지 지금만 있으라 괜찮아. 지난 방송 당시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누나들. 왜 그랬어? 오늘 재원 씨가 사려는 선물은 오랜 생이별 끝에 만난 바로 그 누나들을 위한 것이었다. 마음에 드세요? 비록 형편이 어려워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재원 씨의 마음 한 곳에는 항상 누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듯했는데. 아저씨, 종종 누님분들 생각나고 그러세요? 어떤 때 누님분들이 제일 보고 싶었어요? 해볼 때. 철옹성 같은 방앗간에 갇혀 가족의 소식조차 모르고 살아야 했던 지난 10년. 그동안 참아야 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혼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재원 씨의 손에는 그 마음을 전할 선물 보따리가 꼭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유난히 단장을 하느라 분주해 보이는 재원 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머리 하고 계셨어요? 오늘 아저씨 특별한 날씨인가 봐요. 오랜만에 누나들이 재원 씨를 만나러 시설에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는데. 누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기분. 누님들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종일 눈까지 내리고 있는 길가. 이러다 행여 누나들이 못 오는 건 아닐까. 설렘 반, 걱정 반. 재원 씨는 좀처럼 창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저 멀리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건 그때였다. 재원 씨가 그토록 기다리던 누나들을 태운 차였는데. 안녕하세요. 오는 내내 동생과 같은 마음이었던 듯 서둘러 재원 씨의 숙소를 찾은 누나들. 누나들이 왔단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 나오는 재원 씨. 얼굴에는 벌써부터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잘 먹었어? 어머니 배 나왔네? 어떤 배냐? 이쁘네. 배가 나왔네? 그 사이 살이 오르고 한결 밝아진 재원 씨의 모습이 가족들은 그저 기쁘기만 한 눈치. 덩달아 신이 난 재원 씨도 이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은 듯 영락없는 막내 동생의 모습이었다. 누나들에게 새로 해넣은 일을 마음껏 자랑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리광을 부리던 재원 씨. 그런 동생을 위해 가족들은 꼭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깃집.
한동안은 망가진 이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 일을 치료하느라 언제나 양껏 먹지 못했던 동생이 안타까웠던 것일까. 재원 씨가 먹기 편하도록 고기를 잘게 썰어주는 누나. 동생 입에 먹을 게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누나였다. 같이 안 먹다가 먹으니까 안 먹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가 다 먹으나 다름없어요. 기분 말할 수가 없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이런 누나들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재원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달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이번에는 누나들에게 재원 씨의 마음을 전할 차례였다. 깐깐하게 고르고 또 고르더니 행여 마음에 들지 않을까 내내 멋쩍은 미소만 짓던 재원 씨. 하지만 그 어떤 선물이 이보다 값질 수 있을까. 한때는 영영 못 볼 줄만 알았던 동생. 그렇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마음이 더 기뻐요. 난 내 동생이 사줬다고 자랑할 거야. 금반지 받은 것보다 더 좋아해. 다음을 기약한 채 또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 네, 조용히 잘 들어가. 하지만 누나들을 배웅하며 재원 씨는 웃고 있었다. 사람을 경계하며 멀리하던 손짓이 이제 먼저 맞잡는 손길로 바뀌고 늘 혼자였던 삶에 가족이, 친구가 생긴 재원 씨. 그의 얼굴에 번지기 시작한 웃음은 그의 마음에 더욱 커져가는 행복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번만 나오셔서 얼굴만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 그게 대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